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전투표율은 22%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길기범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역 3층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줄까지 서 있는 상황인데요. 황금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떠나기 전 투표소를 찾으면서 투표소는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미 사전투표 첫날 약 497만 명이 투표하면서 11.7%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20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의 5.45%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22%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투표율을 살펴보면 약 558만 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고 13.15%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약 61만 명이 추가로 투표소를 찾은 겁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이 18.81%로 투표율이 제일 높았고 대구가 10.94%를 기록하면서 투표가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평균 투표율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은 12.72%, 인천은 11.84%, 경기는 12.27%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과 보수 기반 지역 투표율이 차이를 나타내면서 사전투표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일단 각 후보 선대위 분들과 함께 대선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선대위 부대변인, 장진영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배진교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관계자는 잠시 뒤에요. 바로 좀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투표율 상황을 좀 점검해 봤는데 어제 사전투표에 참가했던 분들 좀 인터뷰를 보고 이 얘기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볼 겸 해서 일찍 결정하려고 그냥 왔어요. 지금 저는 오늘 중국에 일 때문에 이제 나가는데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전투표를 하다 보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첫날 투표율이 무려 11.7%였고요.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이 14.2%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는 프리어그 공약까지 내걸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5%를 넘으면 예. 프리어그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일반적인 분석은 우선 그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 또 특히 이 중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일반적 특징을 갖는데, 첫째는 어쨌든 그 청장년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이미 결정한 유권자들이 대거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청년층의 지지를 좀 강하게 받고 있으면서 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이는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분석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보면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60%대를 그 당시 평균적으로 투표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한 두세 시간 동안 이제 어르신들께서 갑자기 투표장으로 몰려와서 75%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지난 대선의 특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맞은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은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주권자의 어떤 권리 행사를 하는 이런 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좀 문재인 후보가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다. 혹시 여기에 좀 반대되는 생각 가지신 분 있으신가요? 어디 쪽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선대위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게 좋습니다. 높은 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보다 조직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약한 경우에는 그 투표율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불리한 거죠. 거꾸로 조직이 약하지만 국민의 그런 큰 흐름, 민심의 큰 흐름, 이거는 이제
뭐 좀 정치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좀 뭐 미래를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체 국민의 큰 흐름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투표율이 그렇죠. 높으면 높을수록 예. 가장 민주주의에도 적합하고 국민의당에도 가장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진규 대변인. 네, 저희 정의당도 역시 사전투표율은 국민이 주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그럼요. 적극적 참여 네. 의사이기 때문에 다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사전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탄핵 정국 이후에 촛불 국민들께서 열어주신 대선인 만큼 정권 교체와 그리고 대한민국 대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뜻이 이 사전투표율의 의지로 담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의 입장에서도 TV 토론을 통해서 20대와 또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히 20대들의 사전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2자릿수를 넘은 여론조사도 있고 근접한 여론조사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예. 심상정 후보의 2자릿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전투표율을 통해서 예. 20대 투표율이 충분하게 견인해 가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화이팅. 제가 한마디만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예. 원래부터 대선 투표율은 과거에도 아주 높았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 관심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대선 투표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사전 투표를 활용을 해서 예. 참여하는 걸로 보고 있고 사전 투표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종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고 아무래도 최종적인 투표율이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수청이 그동안 전략적 투표 예.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아마 다른 생각들을 하다가 좀 보수 위기를 느끼고 아마 예. 이제 전략적 투표를 우리 쪽으로 하는 과정을 가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역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호남인데 호남은 아무래도 유권자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쓰는 지역인데 호남에서 투표율이 높다. 어떻게 해서?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일반적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청장년층을 이끄는 효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떤 투표할 상대를 이제 확정한 예. 그런 어떤 투표 성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걸 증명하는 것이죠. 호남은 어쨌든 야권 성향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한 측면이 많고 특히 안철수 후보님과 문재인 후보의 경합이 예. 굉장히 심하다 하다 보니까 또 심상정 후보님도 거론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호남의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그 보수 지역인 대구, 경북이 투표율이 낮은 것은 예. 아직도 이 지역이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아마 보수 결집을 하고는 싶은데 사실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력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망설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지역적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호남 지역 투표율이야 원래 유명한 곳 아닙니까?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보이는 곳이고 그 정치적인 의향이 확실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 빨리 가서 성질도 조금씩 성미가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빨리 이렇게 의사를 표출하는 예. 그런 건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난 그 후보 경선 때 저희가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했는데 그때 5만 명이 넘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 바로 전에 했던 민주당이 전국에서 했던 전국에서 할 때 그 투표장으로 직접 나오신 분의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인데요. 예. 그렇게 아주 뜨거운 국민의당의 열기를 최근에 확인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당으로서는 반가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호남에서의 높은 투표율 중에 한 가지는 또 심상정 후보의 지지자들의 투표 참가도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남에서 좀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나요? 지난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호남에서의 2자릿수가 먼저 견인을 해낸 상황인 거고요. 예. 특별히 보통 선거가 양자구도일 경우에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는 이유는 당선시키러 가거나 또는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보통 가는 게 상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대선처럼 각자의 정체성을 갖고 출마한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소신 투표가 적극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고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대개혁을 위해서는 심상정 후보와 같은 진보 후보의 지지가 필요하고 예. 또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는데 일단 TK 투표율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일단 뭐 한국당에 여쭤볼게요. 예.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공을 들인 지역인데 투표율이 낮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무래도 뭐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고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 투표 가능성에 있어서 예. 이제는 거의 홍준표 우리 후보 쪽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지금 호남 쪽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결집의 효과도 반대로 그 영남 쪽에서 TK 쪽에서 보수표를 결집한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좀 시동은 좀 늦게 걸리는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는 고향이잖아요. 예, 대구가.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근데 뭐 TK에서 최근에 있었던 뭐 반응들을 살펴보면요. 결국엔 이번에 뭐 바른정당 탈당 사태 등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에게 일말의 지지를 보냈던 TK 지지층이 있다면은 그건 이제 친박 청산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믿어볼까 하는 의구심이었다면은 최근에 드러난 상황은 뭐냐면 알고 봤더니 대주주는 역시 친박이었구나라는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지역 정서도 예. 지금 뭐 친박 지지세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보수가 집권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후원금이 들어오는 모양새라든지 아니면 SNS상의 언급량이라든지 보면은 TK에서 충분히 바른정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세가 뒤바뀌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경향적인 지금 현재 그 지지율의 변화가 다른 이야기고요. 아마 요즘 바른정당이 좀 이렇게 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제가 보건대는 유권자들의 역선택 예컨대 뭐 다른 아닌 국민의당이나 뭐 심상정 후보가 계시는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좀 밀어주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효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히려 반론하고 싶은 게 역선택을 하고 싶어서 돈까지 내는 사람 봤습니까? 그거는 많이 아주 저도 많이 봤는데요. 평소 역선택 그렇게 하시려고 돈까지 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지만 잠깐만요. 국민들이 그런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표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당원가입이 증가한다는 거는 역선택이라는 건 여론조사에서 제가 마음에 없는 답을 하는 거 정도가 역선택이지 예. 돈까지 내가면서 당원가입까지 해가면서 역선택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아니죠. 정의당에서 얘기를 좀 도움을 드리자면 저희 정의당도 역시 소액 10,000원, 20,000원 후원하시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 그만큼 그것은 적극적 지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화이팅! 실제로 유승민도 화이팅! 유승민 화이팅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승민 화이팅 하신 겁니까? 예, 유승민 이렇게 화이팅입니다.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그 현재 뭐 후원금을 많이 주는 쪽은 아마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젊은 사람 성향 자체가 보수보다는 아무 다른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소신 투표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확실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분석이 가능할까요? 예.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투표의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투표는 어쨌든 국정농단, 탄핵 이런 걸 겪은 국민의 아픈 마음, 아픈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유하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잘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위원장 지금 오셨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선 이후에 뭐 저희가 다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당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굉장히 우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바른정당 같은 그런 어떤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따뜻하고 건전한 이런 보수 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직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선에서 충분하게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소수 정당과 어떤 정말 신념 있는 후보들이 약진 뭐 이런 것들이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당 문화를 새롭게 바꿔내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이 굉장히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즐거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전에는 투표를 강요당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을 찍고 싶어도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니까 이제 민주당을 할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예전에 새누리당이 정말 싫은데 다른 보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그쪽을 찍어야 되는 분들. 근데 이번에는 선택권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그런 것도 되지만 1번과 2번이 이제 과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거대 양당 구조를 대표하는 당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당이란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
또 바른정당과 정의당이라는 게 급부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과거와 미래 이런 또 대결 구도로 또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선거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수층 지지자분들께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국민의당이 생길 때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까? 저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표를 갈라먹는 그런 구도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새로운 지지층을 유입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당이 그 당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을 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수표 갈라지면 우리 망한다.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바른정당에 뭐 언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세장 가보면은 20대, 30대가 주력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의 어쨌든 지평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 받아들이고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뭐 틈만 나면 무슨 뭐 배신자 프레임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구시대적인 이분법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보수가 젊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이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 정책적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은 60년 대한민국이 때묵은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정치를 비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보다는 사실은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비판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정농단을 통해서 확인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정치판을 세운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대개혁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주목이 됩니다. 각 캠프에서도요. 사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뭐 다양한 성보 영상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좀 보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 25% 문재인과 분위기가 갈 수 있다. 손대문! 손대문! 홍직자 홍준표 기호 2번 홍준표 서민에게는 기회를 기업에게는 자유를 홍직자 사전 투표일 언제입니까? 5월 4일 5월 5일 사전 투표로 반드시 찍을 후보 누굽니까? 놀러 가셔서도 꼭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투표는 기호 4번 이승민. 대통령 기호 4번 4444. 감사합니다. 4일, 5일 사전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인증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투표했어. 오! 유담 씨 영상도 나왔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위원장님, 이게 성희롱, 그러니까 범인이 뭐 검거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어떻게 된 일이죠? 예, 오늘 아침에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어제 저도 현장에 홍대 유세 현장에 있었지만은 아주 진짜 찰나에 벌어진 일이어가지고 실제로 뭐 그런 행동을 하는 남성이 제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카메라에 포착되어가지고 상당히 이런 유세 현장에서의 뭐 몰지각한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제가 무슨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당장 이 검거된 그 분에게도 굉장히 지금 뭐 처벌을 강하게 하라는 지금 여론이 높은 상태라 가지고 지금 캠프 측에서 또 선대위 측에서도 그걸 놓고 고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담 씨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제 사진 같은 걸 같이 찍어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예, 그리고 이게 어떤 맥락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그 과거에 최근에도 보면은 그 소위 뭐 젊은 사람 용어이라면 찍덕이라고 그 아이돌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좀 해괴한 사진을 찍는 문화가 있는 그런 집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뭐 유담 씨가 아무래도 외모로 좀 주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가지고 이런 인증샷을 찍는 문화 속에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옆에 이제 후보 가족 경호하는 인력도 있고 경찰 경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위험한 상까지 가지 않습니다만 사진이 남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 논란이 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SNS에 올리고 뭐 그러는 거군요. SNS에 올린 것도 아니고 이 남성이 찍으려고는 본인의 카메라는 제지당했고요. 뒤에서 이 남성을 찍고 있던 다른 카메라들이 그걸 사진을 남긴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묘한 상황이긴 한데 뭐 이 사진 자체는 뭐 앞으로 유포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뭐 이 흥미 위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 유담양이 이제 2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범인이 검거되었으니까 예, 유포 자체는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을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런 젊은 참 몹쓸 짓이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네? 한마디 아니 하겠습니다. 그 어른이 이렇게 잘못된 본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애들이 따라하고. 글쎄요. 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난번에 대선 후보 토론할 때 그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뭘 정책을 묻기만 하면 그거 다 이명박 박근혜 답이 다 이명박 박근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입니까? 답이 그거였습니다. 아직도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마무리 직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럴 때 제 생각에 홍준표 후보가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려고 한다면은 이런 현안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좋은 기회죠. 이게 사실 여성의 역할 규정이거든요. 지금 어떤 이런 여성의 역할 규정상 어린애를 왜 이렇게 선거운동을 내보냈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관점이고 여성이 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럴 때 이거는 저 분이 굉장히 잘못한 거다.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 앞으로 이런 얘기 들을 일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어제 유세 과정에서요. 지금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이 있죠. 그런데 친박 의원들하고 같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조금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용서합시다. 친박들 국정농단에 문제가 있었다. 당원권 정지된 분들 지금 나갔던 이정현이 그다음에 울산의 정가변이 그리고 그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의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사무총장은 적각 당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오늘이라도 비대위 열어가지고 모두 이 절차 정리해 주도록. 사무총장 어디가 분? 당원권 정지를 푼다고요? 출당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서. 글쎄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입을 떼기 싫은데 형사 피고인의 강간 미수 공범의 막말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그 양박이라고 그러지 양아치 친박들이 만든 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보면 보수가 이런 식으로 망해가는구나. 홍준표 후보가 욕을 했는데 오늘 한국당에서 비대위가 열리죠?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죠. 이제. 일단 제가 오늘 여기 바로 나오느라고 오전에 회의를 못 들어가서 정확하게 입장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사무총장한테 비대위를 열어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아마 검토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당론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수 대통합 이런 취지입니까? 일단은 그 잘못은 잘못대로 분명히 꾸짖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하되 또 어떤 경우가 되면 반드시 그 관용과 화해 이게 보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때가 되면 국민의 마음이 용서가 되고 우리 보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때는 관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통합과 관용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 선거 이제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야밤에 타당 의원들 찾아와가지고 회유와 협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탈당을 종용하고 이런 것이 저는 그런 화합의 정신이라 보지는 않고요. 실제 다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건 사실상요. 통합이나 관용 이런 거 관계없이요. 우리가 어대문 이런 말 막 쓰고 하는데 어후홍의 본질입니다. 어후홍이요? 어쩌다 후보가 된 홍준표.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 정당으로 지금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당 안에서 우리 홍준표 그 의원의 20년 정치 역사 알지 않습니까? 친박 같은 분이랑 싸우면서 커온 분이 홍준표입니다. 혼자 본인이 독고다이라 표현했지만은 혼자 커온 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개혁적 성향을 일부 드러내면서 올라온 분이 홍준표 후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다 보니까 저런 엇박자가 나온 거고 본인이 토론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친박 청산 일부분 됐다 그러고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3명에 대한 핵심 친박 3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라는 미약한 징계마저도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세탁기에 넣었다 뺀 거 자기가 다시 뭐 묻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시건이고 어후홍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봅니다. 제가 보기에 팩트를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니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나올 생각이 있어서 그 나올 생각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대선 트럼프 후보 토론 때 분명히 이야기 나왔죠. 유승민 후보가 덕이 없어서 다 나오려고 하더라. 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가지. 덕이 있으면 안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정확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국민에게 종용을 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팩트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3분, 이제 12분이 됐나요? 한 분 돌아오시기로 했으니까. 그 두 분을 자유한국당에서 막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요? 아니, 이제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죠. 나오라 그래 놓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아까 뭐 이준석 의원 말씀하셨지만 뭐 징계 같지도 않은 징계 한 사람마저도 다 풀어버리겠다. 지금 친박 청산, 가짜 보수 청산을 외치고 나온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들어오라 그래 놓고 그런 것도 최소한의 것만도 풀어버리고 또 이분이 계속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그저께죠. 그저께 지금 홍준표 후보가 유세장에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얘기했는데요. 그 자기 장인어른에 대해서 영감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아세요? 실제 그런 유세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러면서 26년간 자기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용돈을 장모한테만 드리면서 그 영감탱이랑 나눴으면은 절대로 안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유세장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이런 패륜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그런 후보가 있는 당을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반문론하죠. 반론 듣고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당은 여전히 그밖에 안 되는군요. 아니 유세하면서 자기 친숙한 자기 장인어른한테 친숙한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배령까지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런 걸 국민들 앞에서 방송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26년간 자기 집에 못 오게 한 장인어른하고 관계가 어떻게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대선이 막바지로 가면서 좀 감정이 격화될 수가 있는데 후보에 대한 비방은 좀 자제하도록. 비방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그 워딩까지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비방이란 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유세장에서는 무슨 얘기 제가 다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어떤 그런 작은 사례들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용서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서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은 홍준표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아프게 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은 그 세력이 그런 후보가 가서 용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직 새롭게 태어나고자 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국민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분명하게 그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보수 직결을 위한 여러 가지 기행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기행이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 반드시 독이 돼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도 조금만 이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요.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요 어제 유승민 후보를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그 얘기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도 유승민 후보와 저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같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집권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에게 부탁해서 경제 분야 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1번, 2번 아니라 미래로 나가는 3번, 4번, 5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장진영 대변인께 먼저 저 말에 좀 의미를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단일화를 제안한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경쟁하는 후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지금 개혁 공동정부를 저희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국민 앞에.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떻게 정부를 꾸려나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계속 아니 40석밖에 안 되는 당이 어떻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방법으로서 지금 대선 과정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이 유승민 후보의 안정적인
그런 성품과 또 해박한 경제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아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유승민 후보 같은 그런 유능한 분을 정부에 모시고 같이 협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계속 말씀은 협치를 하겠다. 협치의 대상은 바른정당과 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까지는 협치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이 된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요. 뭐 엉뚱한 말이 나온 건 아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전문적인 또 식견이 있기 때문에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그 심상정 후보의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당사자분들의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글쎄 환영할 만한 얘기인가요, 이 얘기가? 아니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속이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급작스럽게 며칠 앞두고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 진정성 측면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 경제 분야라는 거는 대통령의 핵심 철학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걸 다른 분에게 위임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집권 포기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임하는 건 아니고요. 도움을 받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뭐 도움이야 뭐 받는 거 자문 받는 거 갖고 이렇게 생생낼 일은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뭐 어떤 단일화까지의 의지까지는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국민의당에서 개혁 공동정부라는 이런 에드벌론을 띄웠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에 대해 답하는 과정 속에서 워낙 이제 유승민 후보가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제 그 대명사격으로 언급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해석하게 됩니다.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심상정 후보 거론하나요? 심상정 후보가 6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잘 모르셨던 진보의 진면목을 이제 확인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보면 도대체 개혁인지 또 보수인지 도대체 국민들이 알쏭달쏭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정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초기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정치 대체 세력으로서 개혁을 주장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후퇴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 함께 보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 않냐라고 저희 정의당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그때 되면 또 정리가 다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의 정치처럼 국회에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날새고 하는 일 제대로 못하고 지금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번과 2번 후보는 상대방,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은 뭐 적폐라고 몰고 아니면 뭐 종북 좌익 이렇게 모는 그런 이제 그게 아주 패턴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한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3, 4, 5번이 함께 협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1, 2번 후보의 입장도 좀 잠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과거로 돌아가는 1번, 2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가 보기에 지금 뭐 협치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 당을 합해봐야 뭐 얼마나 됩니까 수가? 협치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협치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정도의 수를 가진 정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말이 좀 더 끝났습니다. 말이 좀 더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모습 자체가 전 중도의 딜레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중도 어떻게 보면 보수도 가져오고 진보도 가져오고 좋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는 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뭐 몸부림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현 대변인까지 듣고 장진영 대변인 할게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집권을 해도 이 집권 이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과제가 많은데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좀 의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불행의 행복입니다. 그 이후에 책임져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독이든 성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 집권을 해도 이후의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은 협치, 통합 이런 정신을 좀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통합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적폐라고 하는 것을 청산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바로 썩은 살을 도려내는 그곳에서 새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폐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청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홍준표 후보가 친박 다 와라 용서해줄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적폐는 특정한 사람들을 인적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사법 처리로 이미 다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인적 청산이 된 자리에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이런 어떤 잘못된 대한민국의 상황을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을 새로운 개혁 입법으로 대체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구조 협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당의 유불리나 당리 당략적 차원에서 협치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같이 겪어야 될 새로운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적폐청산을 하자는 건지 통합을 하자는 건지 적폐청산 하자는 건지 통합을 하는지 말 헷갈립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헷갈립니까? 그게 정말 헷갈립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적폐고 어느 부분까지는 통합의 대상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지 10초만 않습니까? 답변 드릴게요. 적폐청산과 통합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는 과정들입니다. 적폐를 청산하면서 새로운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구조적 모든 모순을 일컫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과 개혁은 함께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칼로 무를 베듯이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자꾸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결국 말장난이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머지 당들은 적폐청산이라는 그 가치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적폐청산에 앞서가지고 후보부터가 적폐 인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토론회에서 보면은 탄핵도 잘못된 것이요, 친박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단계에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적폐 문제는 뭐 결국은 사람과 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적폐 얘기로 또 돌아갑니다. 제가 장진영 대표께 여쭤볼게요. 이 안철수 후보의 이 말이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시죠? 유승민 후보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뭐 안희정 지사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조금 임박해서 한 것이 말씀하셨죠? 좀 진정성에 좀 의심을 갖고 있는 비판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여지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통합 공동 개혁적 공동 정부를 내세운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아마 이제 내부적인 좀 고민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거는 저도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전에 그런 청사진을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직 문재인 후보는 그런 것조차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까 우리 배 대변인께서 우리의 정체성 이게 뭐 진보냐 아니 뭐 보수냐 개혁이냐 저희는 개혁입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은 이제 깨져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건 낡은 정치의 프레임이고 이제는 그걸 깨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보수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폐라는 것은 쌓인 패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풀어보면 쌓인 패습. 그런데 지금 박수현 대변인 말씀은 제가 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후보와 그 민주당의 그 아주 지금 핵심적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잘못된 관행이나 그런 패습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데 국한하지 않고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청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통합의 정치가 어렵지 않냐라고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적폐 청산을 하다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를 싸우다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우리 박수현 대변인처럼 이런 부드러운 워딩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이런 불안감을 갖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제가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문재인 후보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말도 쓰고요. 선거 대선 전에 혹시 구체적인 임무를 국민들에게 선보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미 그 비영남 총리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정도의 입지가 지금 문재인 후보 입지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해야 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죠. 어떤 구상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책임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구상들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뭐 페이퍼워킹을 한다거나 뭐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캠프 차원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 적이 있죠. 예. 그런 어쨌든 후보의 마음속에는 지금 여기 다 우리 대변인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걱정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총리는 본인이 구상을 이제 해놓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나머지는 아마 그런 통합과 협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무장관 누구에서 쭉 내각을 적어놨다면 아니 이것을 다른 당으로 협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상은 같되 실제적으로 공랑으로 많이 남겨놓고 나중에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아마 이 부족한 의석을 가진 누가 돼도 마찬가지니까 예. 어떤 협치의 구심력을 갖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의 힘으로는 끌고 가기가 어렵고 또 이번에는 보궐선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음 차기 정부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준비들도 후보들이 과연 하고 있느냐. 지금 선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냐는 좀 우려도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초기에 일정 부분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나 또는 총리까지도 같이 정부 내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조지 부시가 이제 오바마에게 정권을 인수할 때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면 9.11 이후에 워낙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 정부와 현 정부 인사가 같이 참여하는 회의를 한 2달 동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오바마 정부로 인수인계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정보공유나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만약에 지금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에서의 진보로의 어떤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은 이건 과거의 교체와는 아주 다른 어떤 광범위한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뭔가 공유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가치도 공유하고 지금 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정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정당과는 공유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아주 연착륙하는 단계들을 겪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국민들과 같이 상의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의 동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새로 누가 집권을 하시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주 상세한 구체적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정보가 확인된 바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예. 국민적 합의와 동의하에서 다른 일들을 추진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바른정당과 정의당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었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단 탈당에 어떻게 보면 역풍 이런 걸 좀 수혜를 얻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요. 심상정 후보가 10%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물론 보시겠죠. 보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고요. 예. 이번 촛불 국민들께서 열어주신 대선의 예. 화렴 정정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심상정 후보가 이기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자릿수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최근에 유승민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보수로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기행들을 보면 보수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저는 유승민 후보에게 아마 지지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된 상황까지를 놓고 보면 사실은 1강 2중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1강 3중이 맞다 이렇게 표현 말씀드리고 싶고요. 3중이 누굽니까? 세 번째가? 심상정 후보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사태까지를 포함하면 이번 주말쯤에 유승민 후보까지 1강 4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매번 대선 진행 중에 판세 분석은 뭐 각 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주신 표심은 그 시대를 반영하라고 하는 정확한 표심들로 정치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표심을 주셨거든요. 예. 저는 5월 9일 이번 대선의 표심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를 일단 한국당 얘기 듣고요. 예. 예, 갑자기 토론회가 한 1대4로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게 정치를 하셨습니까? 항상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군요, 우리 전수 위원장께서. 예.
말씀하시죠. 뭐 당연히 팩트에 바라는 이야기라서 뭐 국민들이 다 지금 지지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홍 후보가 가장 빠른 기울기를 가지고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그런 흐름입니다. 예, 실제로 그 실버 클로스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일부가 있고요, 이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그때 충분히 그 기울기를 올라가면 심지어 골든 클로스까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안 맞는 이야기죠. 뭐 물론 그렇게 바람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전혀 사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아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면에서 보면요, 그 이번에 뭐 어쨌든 지지자들이 그 유권자들이 보면은 한 후보마다 한 번씩 뭔가 반등의 계기를 한 번씩 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가장 먼저 국민의당 쪽에 이제 보수 표심이 좀 몰리면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결과까지 나오는 정도로 갔던 적이 있죠. 그 다음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잠깐 좀 이제 답보세를 가지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또 약간 지지율이 올라갔던 적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심상정 후보에게 관심이 쏠렸던 적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쪽에서 탈당 논란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유승민 후보에 대한 관심, 후원금이나 어떤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통계들, 예를 들어 뭐 빅데이터 지수라든지 아니면 SNS 통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교보문고 도서 판매 1위가 지금 보면 유승민 후보 책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상관관계가 있는 통계를 봤을 때 유승민 후보의 상승세가 완연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어떤 보수로의 결집이라는 것은 오히려 바른정당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준석 위원장이 뭐 객관적으로 뭐 정치권을 보기도 하니까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어디까지 좀 현실적으로 보고 뭐 이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미 그 통계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다른 통계들 살펴보면은 회기 분석해봤을 때 이미 10% 정도 선에는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예상 투표율은 뭐 각 선대위에서 바라는 뭐 희망 투표율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신경전도 좀 벌였다고 하네요. 그 영상도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그 갈팡질팡하고 유약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이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나라 대통령은 감당이 있어요. 결기가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배심이 있어야 돼요. 그 홍준표가 제일 낫죠? 홍준표 후보는 뇌물로 지금 대법원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법률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로만 보면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2위 경쟁을 벌인다라고 언론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선대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그 2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속에는 아마 뭐 다들 다 아시지만 샤이 보수들이 많이 숨어 있다. 그리고 보수의 전략적 표심이 이제는 홍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 지금 중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자체가 이미 보수표가 전략적 투표를 그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이제 그 전략적 투표가 홍 후보에게 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 객관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에 홍 후보가 구글 트렌드라는 거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던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빅데이터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과거와 달리 홍 후보 쪽에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선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그런 경우를 보면 혹시 그 충분히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저 홍준표 후보께서 5월 3일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홍준표가 구글 트렌드 분석으로 수치로 문재인까지 앞섰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네,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경환 대변인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초단기 분석을 가지고 하는 거는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뭐 특별한 막말을 하셨다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그날 검색어가 많이 나오죠.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4월 3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쭉 중장기 패턴을 보면 한 번도 문재인 후보를 앞서지 못했고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자랑은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5월 3일 단 몇 시간의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대변인께서 한번 그 문제는 구글 트렌드 주장하실 때는 정확하게 팩트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먼저 답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고 당연히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데이터죠. 제가 정확하게 그게 말씀드릴게요. 추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만 하면 구글 트렌드는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4월 30일 기준하고 5월 3일자 기준이 저희가 둘 다 있는데요. 한 달치 정도를 분석을 해야 그래도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4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구글 트렌드는 한 달 동안은 안철수 후보가 54, 문재인 후보가 53,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20대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만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좀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되고요. 30일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4월 한 달.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구글보다는 네이버를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정치 기사 검색 수를 저희가 또 한번 봤습니다. 15만 건. 4월에 15만 건을 검색한 걸 보니까 거기서는 문재인 후보가 31입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6. 이래서 한 5% 정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홍준표 후보는 여기도 이제 20대 그리고 이렇게 좀 20대 10 후반대 10 후반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하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뭐 전부 다 꼭 믿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처럼 이렇게 낮지 않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돌아다녀 보면서 바닥 민심을 보면 또 그거하고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뒤지고 있는 건 맞으나 5% 정도의 차이를 두고 뒤지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걸어서 120일 대장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120시간 동안 걸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걸 한 것도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저희가 뭐 구글 트렌드라는 통계치를 보고 뭐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보면 시청률 굉장히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근데 시청률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면은 우리가 욕하면서 보는 방송도 있고 유익해서 알아서 보는 방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그 구글 트렌드 수치가 높아졌다 해가지고 그게 유익한 방송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는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어쨌든 보수의 어쨌든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지금 사전투표에 낮게 나오고 있는 아까 분석했던 것처럼 보수 표심은 지금 여러 갈래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캠프가 겸허하게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각자 유리한 지금 뭐 수치 하나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한 자세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국당에 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홍 후보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은 제로섬 게임 양상이란 말이에요. 서로 갉아먹는 형태에서는 홍안? 그러면 1등 후보를 결국에는 잡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로섬 게임이 될 표의 대상은 그 보수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진보 내지는 좌파 쪽 표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때까지 그 전략적 투표에 따라서 안 후보가 가져갔던 그 보수표, 그것은 우리 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 표만 다 가져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온 상태에서 충분히 골든 크로스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수만 탄탄하게 결집을 시킨다면 가능하다? 뭐 탄탄하게 결집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많은 다수의 보수표가 한 군데를 모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도대체 뭘 결집시켰다는 겁니까? 보수 원래 갖고 있던 게 42 정도 되는 지형인데 그걸 지금 보면 딱 탄핵 지금 반대 세력 정도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탄핵 반대가 보면 8대2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8대2에서 2를 지금 붙들고 지금 홍준표 후보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한계치는 누가 봐도 20% 넘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뭉친다는 게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는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 중도적 합리적인 개혁 세력 이렇게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중에 일부가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절대로 그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추세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는 이제 근데 그 하락폭만큼 상승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상승한 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후보의 계속되는 막말, 그다음에 기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적인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좀 점잖은 분들이시거든요. 품격을 되게 좀 강조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찍어주고 싶어도 찍을 수 없도록 후보 본인이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투표장의 표심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그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진 만큼 그분들이 부동층으로 지금 저희는 빠져 있다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공포증,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표심은 안철수 후보로 투표장에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 상승은 단순히 보수표 결집이 아니라 대선 후보 토론회를 거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후보 지지자를 바꿨다는 거죠. 그 보게 된 이유는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진실을 보게 된 거죠. 도저히 국가 정권을 맡길 만한 어떤 재량이 못 된다. 제목이 못 된다는 걸 보고 바로 그렇게 바꾼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선이라 여기서 그냥 제가 진행하십시오. 아니 대선이라는 것이 2등이 의미가 있나요? 1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바닥 민심으로도 그렇지 않다. 저희는 그리고 1년 전에 총선에서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에 딱 2배 이상이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3배가 넘었습니다. 여론조사보다. 제가 실제 득표한 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일희일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층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당사에 보면 지금도 계속 매일같이 와가지고 지지선언하는 단체들이 와서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전혀 표심하고는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다. 이게 정말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이나 홍준표 후보님 입장에서는 2위가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2위는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꿀 획기적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상정 후보를 찍는 거는 4표가 아니라 3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표요? 네. 첫 번째는 적폐 세력인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가 개혁 세력의 새로운 대치 세력이 되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대치 세력이 되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실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면 대치 세력으로서 진보 개혁 세력이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실제로 심상정 후보야말로 진보 개혁 세력의 새로운 대체 세력으로 들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진보와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추동하고 또 밀어 제끼려면 그 힘을 누가 할 수 있겠냐. 그것은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후보의 2위라고 하는 의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표가 아니라 1타 3피네요. 1타 3피. 모두과기 하셨어요. 2위까지 지금 넘어오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요. 다른 후보와는 다른 선거 방식을 막판에 조금 쓰는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좀 유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 영상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걷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종일 대구에 걸을 겁니다. 대박 내겠습니다. 네. 그분들 말씀 하나하나 제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배낭 백팩을 하나 메고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장진영 대변인. 저런 방식의 선거운동은 지역구 선거운동에서는 좀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국적인 선거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파격이죠. 그죠?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건데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캠프 안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지금 전국을 다 다녀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되면 너무 기동성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요.
후보의 의지가 워낙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처음 해본 건데 그 우려했던 분들이 전부 목소리가 싹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만나는 분들은 사실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거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하루 예. 종일. 그래서 어저께 이제 7시간 동안 생중계를 했고 그게 보니까 66만 8천 뷰, 66만 8천 조회 수가 기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280만이 넘는 분들이 그 한테 도달이 되는 예. 그런 이제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응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구를 어저께 돌아다니셨는데 반응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지금 캠페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산으로 가서 지금 또 자갈치 시장 돌고 계신데요. 예. 저희는 굉장히 아주 성공적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박수현 대변인 말씀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여기에 무슨 당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도 굉장히 좀 경계하는가 싶어요. 개인적인. 원래 하시려고 그랬다면서요, 문재인 후보가. 근데 하여튼 그 안철수 후보다운 마지막 선거운동 방법을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혹시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님도 저런 어떤 새로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굉장히 마지막에 어떤 지지율 가지고 고심이 많으실 텐데 뭐 저렇게 밖에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선거 방법의 모습도 보여주고 역동성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소통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동은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중교통만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간 이동은 멀기 때문에 이제 뭐 승용차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예. 한 도시 내에서의 이동은 걸어서 하거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제가 장진진 대변인한테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왜 하필이면 대구에서 광주로 가시도 되고 아니면 뭐 대전으로 가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대구에서 꼭 부산으로 오시는지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좀 지역이 좀 궁금하네요. 그거 궁금합니다, 왜 이 진짜. 지역인지? 의원님 통합에다가 뭐 보수 진보표를 다 얻으려고 하면 실제로는 뭐 대구에서 광주로 오면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대전을 둘러서든지. 아니, 대구에서 광주 차 타고 가보셨어요? 아니 산청 그런 데 가면은 사람 하나 만나기가 힘든 곳인데. 아니 그쪽에 고속도로 이제 오시는군요. 고속도로 걸어옵니까 사람이? 그거를 고속도로 몇 길 있죠. 아니 부산은 뭐 저 후보 본인의 또 고향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영남권을 먼저 훑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한다. 그럼 대구, 이런 부산 갔다가 다시 또 다른 곳에도 수복이 유세를 하게 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그 다른 곳을 훑고 서울로 올라온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군요. 부산이 마지막이 아니고. 네, 계속합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죠.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좀 영상을 보고 1등 후보 문재인 후보의 전략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손을 뻗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선거법에 좀 위반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문화예술인들에게 맞는 어떤 그 실업구조제도 이런 것을 마련해서 또 일이 없을 때는 적절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촛불에서 시작한 나라다움 만들기 이제 투표로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정농단 세력이 무섭게 뭉치고 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불이어감을 할까요? 사전투표 25% 문재인과 불이어갈 수 있다. 자, 이제 의대문 아닙니다. 의대문 큰일 납니다. 의대문. 네, 문 후보의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체감하기에 객관적인 뭐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문 후보의 뉴스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지키겠다 이런 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그 2위 경쟁이 워낙 치열하게 붙고 있는 부분이고 또 문재인 후보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굳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흐름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언론의 이제 노출 빈도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죽하면 투대문이라는 또 신조어까지 후보가 직접 만들어 투표하자고 하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이후에 그 협치의 구심력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뭐 30%대 40% 초반대의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서로 누가 돼도. 예. 그렇기 때문에 50%를 넘는 그런 어떤 득표를 목표로 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로서는 지금 목표인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겠습니까? 또 2위 후보들은 지금 또 치고 올라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저희와 지지층 일부 겹치는데 또 많이 치고 올라오셔서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저희가 방심하거나 안심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고 절실하다. 예.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언론에서 오늘도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이야기 잘 안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적극적으로 토론에 뛰어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 말로 저희들이- 부자 몸조심을 하는 것 같아 아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실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국민께 마지막까지 호소하는 예. 그런 후보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가요. 미국 타임지 표준 모델로 선정이 된 게 나왔어요. 이거는 니고시에이터라고 표지에 달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기에 문재인 후보가 협상가 글쎄 조금 동떨어진 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좀 글쎄 저 타임지에서는 알아보는 문재인 후보의 협상가적 면모를 우리 언론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마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가 타임지 표지 모델로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목이 뭐였냐면 스트롱맨스 도터 해가지고 이준석 위원장 스트롱맨이 이게 독재자라면서요. 번역하면 정확하게. 네, 홍준표 후보는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니고시에이터 협상가인데 그 부제를 보면 북한의 김정은을 다룰 지도자 협상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설사 문재인 후보가 뭐 그런 측면에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문재인 후보가 되어서 어쨌든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잘 관리하는 철학을 가진 그런 후보가 북한과 대화와 여러 가지를 압박과 대화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아마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나갈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여론조사에도 보면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할 후보, 안정적으로 할 후보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무슨 뭐 친북 좌파라고 홍준표 후보께서 아무리 입만 열면 말씀하셔도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타임지에서도 그렇게 문재인 후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으로 표지 모델 된 것으로 제발 이제 홍준표 후보 친북 좌파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한미 동맹 파탄낼 후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이 김정은을 잘 다룰 수 있는 인물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표지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사진이 굉장히 좀 무섭게 나왔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사진이 그런 사진을 썼는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문재인 후보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문재인 후보가 그 전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보다 먼저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해 오시다가 최근에는 미국을 먼저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바꾸셨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집중됐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남북 관계 정상적인 회복 이런 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한미 관계 종합적인 우리 한반도 주변 외교 관계의 종합적인 틀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한미 관계를 먼저 정립한 후에 남북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그럴 때라만 기대할 수 있는 건데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그 미국 대통령을 안 만나고 북한을 먼저 가신다고 하셨을까? 이것은 문재인 후보의 그 외교력의 좀 한계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김정은을 만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설명이 없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송에서 봤더니 언제 김정은을 먼저 만난다 그랬냐 이렇게 또 발뺌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장진영 그 부분이 대변인께서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장 대변인께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대변인 정도 되면 서로 상대방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논평을 좀 다 읽어보기로 약속합시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북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또 한미 동맹의 협의 위에 북한에라도 먼저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난번 1차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마치 큰 건을 잡은 것처럼 저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 먼저 간다고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아니 홍준표 후보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타결할 수 있다면 북한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라고 한 것은 튼튼한 한미 동맹 위에 또 미국과의 협의 위에 주변 국가의 협의 위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에라도 못 갈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다라는 걸 장지정 대변인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말씀 저는 한 말씀은 순서대로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대선 후보 토론회 관련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마 그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의 정책 같은데 대답만 공하면 다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보기엔 어떤 변호사가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정책을 대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변호사 듣기 굉장히 불쾌한 말씀인데요. 아 그래요? 할 수 없고요. 뭐 저도 다 많이 불쾌했습니다. 예. 항상 불쾌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우리 장진영 대변인이시더라고요. 생기하고 달리.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야기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는 말만 막히면 오래 질문하고 안 되면 또 이명박 박근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유승민 후보부터 또 그 이야기냐 항상 그런 이야기 들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니까 뭐 이번엔 다시 사진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사진을 보면 오히려 그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문재인 후보가 더 스트롱맨처럼 보여져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제부터 스트롱맨이 그 독재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독재자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한다지 저는 할 수는 없고요. 예, 독재자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가 있지만 스트롱맨에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쓰셨다는 거는 본인이 독재자가 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 아닌 거는 뭐 사전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전도 부정하시면은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아까 입만 열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뭐 입만 열면 좌파 대통령 한미동맹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명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 많은 보수파들이 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나 일반적인 한미동맹 위험성 내지는 좌파 대통령의 어떤 안보에 대해서 위험스러워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경환 대변인 혹시 그 사실 아세요? 그 노무현 정부 때 5년 동안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전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노무현 정부 때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 그 진보 진영에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거기에 종북, 친북 막 갖다 붙이거든요. 선거 참 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당하는 입장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튼튼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보수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때 연평도 포격을 당했잖아요. 그것이 6.25 이후에 직접적으로 남한의 영토가 공격당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안보에 약하다, 보수는 안보에 강하다. 이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프레임 가지고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강조하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프레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난 60년간 전쟁 불안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 정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국은 이제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제 미국과의 협상이나 중국과의 협상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과연 협상을 할 때 그런 카드를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카드는 과연 뭘 거냐. 우리가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질 수 있는 카드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의 통합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또 그런 협상을 하시든 정말 국민 주권과 국민의 이익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협상을 할 때 저는 제대로 된 주변 국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남도지사 시절에 아이들 밥상 걷어 찼다고 질책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 들어간 데 감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제 우리 심상정 후보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지금
주둔비 비용 지출을 약 1조 원 정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비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홍준표 후보님께서 도지사 때 얘기했던 돈 있는데 감사 있다. 예. 과연 그런 의지를 하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저는 근데 잠깐 돈 있는데 들어보고 감사. 할게요. 예. 돈 있는데 감사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돈이 지출되는 데에는 예. 감사가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남도에서 경남교육청에 급식 비용을 지출하니까 너네 감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국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감사를 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둔 비용 그 문제 있는 거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까? 감사를 할 거냐 여기 있으시냐. 네네.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요. 저기 아까 그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문재인 후보께서 북한을 먼저 가겠다. 저희 국민의당 입장은 남북관계 복원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건 이제 외교의 실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박수현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확인해 봤어요. 작년 2016년 12월 14일이었고요. 문재인 후보가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가실 거예요? 미국을 가실 거예요? 먼저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내가 주저없이 말하는데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TV 토론에서는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뜻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그때 인터뷰에서는 그런 이제 전제는 달지 않고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우려를 하면 색깔론이다. 이렇게 또 이제 반격을 하시기 때문에 그 간극이 줄어들기가 어려웠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한 다음에 그 뜻은 어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명확한 수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 기자들 질의응답을 할 때 바로 그것만 딱 그렇게 물었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쭉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렇게 물은 것이지 상대방이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북핵 문제나 이런 걸 푸는데 주변 강대국 국제 질서 속에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주변 강대국, 주변 국제 질서 속에서 또 유엔의 어떤 제재 이런 것들 속에서 풀어나가되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북한을 먼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간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1차적으로 그렇게 언론 인터뷰한 것은 잘못다 보고 2차적인 해명을 만약 받아들인다면은 우선 거기서 북핵 해결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게 현대 외교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고려 시대 때 말 한마디로 땅을 얻었다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보가 상당히 오픈돼 있고 공유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책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의전이나 아니면 의례적인 표현만으로 뭔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서 천안문에서 손 흔들고 이러다가 그냥 외교가 좀 망가진 그런 결과가 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어떤 정책적 전환을 하겠다는 거면은 무엇을 제시하겠다는 건지가 문재인 후보의 정책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저는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는 것도 예전에 토론에 지적됐지만은 사실 수치가 보면은 좀 듣기에도 좀 과장된 수치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는 따로 그러면 과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은 북한의 지렛대로서 어떤 당근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국민이 거기에 동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결과를 이끌어냈지만은 그 수단이 부정했기 때문에 뒤로 돈을 주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지 못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큰 방향성, 북한과의 교류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이 있다면은 방법이 뭔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질문할 때마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좀 미완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 잘 참고해야 될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이제 회피한다거나 피해 이런 어떤 것들은 좀 과한 지적이신 것 같고 그것만 빼면 이준석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받아들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타임지가 좀 시사하는 바가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시각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북핵 문제라고 보는 순간인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법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표지 모델로 된 것이 뭐 여론조사 가장 앞서가는 후보여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쨌든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이 북핵 문제는 어쨌든 남한의 그 대통령이 되실 분이 고유의 어떤 철학과 신념,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 그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질서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국제 공조를 통해서만 북한을 압박하고 또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중국도 뭐 우리가 중국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밸브 좀 왜 확 안 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 중국은 그 유엔 그 제재 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해 오면서 점점 그 우리 정부 남한 정부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충실하게 어떤 따라주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 외교 문제라고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그런 어떤 주도적 철학을 갖되 유엔을 비롯한 국제 관계, 특히 이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이 4대 강국의 어떤 외교적 역량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함께 가야 될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글쎄요, 민주당의 견제가 굉장히 작은 정당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부자 몸조심일 수도 있고 표단속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경쟁 관계에 있긴 하지만 또 우호적인 정당인 정의당을 향해서 할 얘기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사실 이제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끼리 그런 논쟁을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는 앞으로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실 잔치에 손님들 다 불러놓고 쌀이 부족해서 밥을 더 해야겠는데 옆집에 곶감도 아니고 쌀 기주에 쌀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그거 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촛불 민심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60%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이 정치 세력을 이제 물려나가게 하고 새로운 대개혁을 함께 이뤄내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서로 격려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우리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바대로 충분하게 서로 응원하면서 선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투표율이요 1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6시까지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난 총선의 기록은 이미 넘어선 것 같고요. 20%를 넘어설지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